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지역에 예정됐던 주말 주요 축제와 행사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이번 태풍 역시 강풍과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산간 계곡에서는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무리하게 건널 경우 물살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인데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미니 인터뷰 시간에는 동두천의 지역을 둔 김동철 의원을 만나 소요산 관광 활성화와 재생병원 개원 등 지난 1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 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망인 교외선이 지난 2004년 중단됐는데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해 경기도와 의정부, 양주, 고양시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양주시는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주말 주요 축제와 행사 일정을 변경합니다. 우선 7일 예정됐던 제8회 천생연분 마을 연꽃 2년 축제와 감동 365 이웃사랑 나눔 축제가 9월 28일로, 제8회 천복 콘서트가 10월 5일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또 제2회 양주시장배 풀뿌리 유소년 승마대회도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7일 경기섬유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제6회 양주시 청소년 진로 박람회와 8일 오전 열리는 제15회 가막 문화축제는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양주 별산대 놀이 전과장 발표 역시 예정대로 7일 16시부터 개최합니다. 동두천시도 태풍 북상에 따라 오는 7일 열기로 했던 동두천 락 페스티벌을 추석 명절 후인 21일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동두천시는 홈페이지와 자체 블로그 등에 락 페스티벌 연기 사실을 공지했고 주최 측에서도 인터넷 카페 등에 페스티벌 연기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21일 개최되는 페스티벌은 예정대로 이틀간 열리며 행사 첫날에는 아마추어 락밴드 경연대회 등 축하 공연이, 이튿날에는 락 뮤직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 2부는 6일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지사의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 입원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지사직이 박탈됩니다. 미니 인터뷰 시간입니다.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우리 지역 의원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두천의 지역을 둔 김동철 의원을 만나 지난 1년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시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에 가서 나름대로 4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1년을 뛰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동두천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문제죠. 재생병원이 25년 동안 좀 방치가 돼 있었는데 그 재생병원의 빠른 개원을 위해서 한 5개월을 1인 시위를 하면서 뛰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7월 12일 날 그 종단에서 협의를 봐서 개원을 하기로 나름대로 컨설팅도 맡기고 해서 그 준비 과정을 거쳐서 개원을 하기로 했고요. 경기도에서는 또 제가 공약을 내세웠던 문제가 있습니다. 도심 숲 가꾸기라고 해가지고 동두천의 이왕이면 도시가 나름대로 육산으로 가려져 있다 보니까 폭염이나 미세먼지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심숲 가꾸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숲 가꾸기 열심히 뛰고 있고요. 또 균형발전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460억 원을 경기 북부의 취약 지역인데 동두천에 이번에 확보를 해서 지역의 현안 사업을 하는데 무리가 없게끔 그렇게 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들의 체육관이 없는데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또 확보해 왔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소방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소방관들의 인력 확충, 그로 인해서 소방관들이 3교대로 완벽히 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들의 개인 장비도 보다 첨단화된 장비로 개설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또 자치행정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어요. 동두천 같은 경우에도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경찰 인력도 자치 시대가 되다 보면 굉장히 치안 문제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법률이 중앙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도 그 준비를 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동두천 시민의 대표로 경기도에 이제 갔습니다. 예, 나름대로 동두천이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고 지방세도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돼서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와야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을 받침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따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소비 도시가 되다 보니까 뭔가 생산 도시로 좀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나름대로 관광이 좀 활성화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요산 같은 경우에 어떠한 경관 조명을 통해서 소요산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또 준비하고 계획해서 예산도 확보해서 소요산이 우선 살아날 수 있게끔 좀 만들고요. 중앙동이라는 그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직접 물건을 팔아주는 그러한 운동도 전개하면서 지역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산간 계곡에서는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갑자기 계곡물이 불어나면 고립되기 쉬운 데다 자칫 무리하게 건널 경우 물살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에 거센 계곡물을 만났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진철 기자가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집중호우로 불어난 강원도의 한 산간계곡. 흙탕물로 변해버린 거센 계곡에서 아슬아슬한 구조 작업이 펼쳐집니다. 갑자기 쏟아진 집중호우에 계곡 건너편에 있던 야영객이 그대로 고립된 겁니다. 지난 8월 강원도 강릉에서는 일가족 2명이 거센 계곡 물살에 휩쓸렸다가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나자 어머니와 아들이 계곡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계곡을 건너다 변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산간 계곡에서는 인명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에 비가 내리면 모든 물이 이처럼 계곡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계곡물은 순식간에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에 머물다 갑작스런 소나기를 만나면 산등성이와 같은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텐트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물건을 챙기려 하지 말고 즉시 피해야 합니다. 계곡물은 순식간에 불어나기도 하지만 수심이 얕아 보여도 물살이 거셀 수 있어 무리하게 건너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미리 야영 장소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무리하게 계곡이나 하천을 건너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야영 중에 물이 갑자기 밀려들 때는 절대로 물건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신속히 대피하시고 야영 시에는 라디오나 스마트폰으로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국립공원과 주요 산간계곡은 출입이 통제되는 만큼 관리 당국의 통제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계곡 수위 상승과 지반 침하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있으니 실시간 기상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국립공원 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전국에서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되는 사례는 수백 건이 넘습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가 예보된 기간에는
야영이나 등산 등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자식처럼 키운 농작물들이 강한 바람과 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작물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태풍이 오기 전과 태풍이 지나간 뒤 농작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노는 비가 오기 전 논두렁과 제방 등이 튼튼한지 확인하고 물꼬리를 열어둬야 합니다. 또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를 막고 있는 잡초나 이물질 등도 걷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침수 우려가 적은 지역은 차라리 논에 물을 가둬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벼가 쉽게 쓰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밭에는 배수로를 깊게 내고 참깨나 옥수수 등은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지주대를 설치해 고정시킵니다. 사과나 배는 미리 딸 수 있다면 따두고 아직 딸 시기가 되지 않았다면 바람에 열매가 떨어지거나 가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미리 지주대에 가지를 단단히 묶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는 가능한 빨리 논과 밭에 물을 빼야 합니다. 흰잎 마름병과 도열병, 벼멸구 등이 기승을 부리기 쉬운 만큼 제때 방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침수된 후에는 즉시 물을 빼주시고 또 이물질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깨끗한 물로 씻어주시고 또 즉시 또 병해충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잎이나 가지가 손상된 과수와 밭작물에는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거름과 영양제 등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특히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폭우로 발생하는 도로 침수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집중호우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자동차 침수의 한계선은 통상 바퀴의 절반 이하입니다. 폭우가 내려 도로가 침수된 경우 가급적 지나가지 말고 우회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엔진 주변 기기까지 물이 들어가면 심각한 손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침수된 지역을 통과해야 한다면 1단이나 2단에 저단 기어를 놓고 시속 20km 이하로 천천히 한 번에 지나가야 합니다. 속도를 높이려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간 엔진에 물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시동이 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에어컨을 켜거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수 지역을 지나가다 차량이 정지하게 되면 차량을 그대로 놓고 벗어나야 하고 다행히 통과했다면 서행을 유지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밟아 젖어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줘야 합니다. 차가 미끄러질 수가 있으니까요.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지 마시고 미리 조심하셔갖고 서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미 엔진 내부에 빗물이 들어갈 정도로 차가 침수됐다면 시동을 켜는 것은 금물입니다. 시동을 건다거나 전자제품을 사용하면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엔진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모든 전원을 가급적 차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다음 자동차 제작사나 손해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는요, 절대 시동을 켜지 마시고 보험사에나 연락하시거나 견인을 받으셔갖고 가까운 서비스에 가셔갖고 조치를 받으시는 게 최고 좋습니다. 엔진에 치명적인 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터리가 뒷좌석 아래에 위치한 하이브리드 차량은 차량 번호판 위치까지 물이 차면 침수됐다고 보면 됩니다. 고전압을 사용하는 만큼 메인 전원 차단 플러그를 뽑으려 했다가는 감전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태풍이 다가오면 해안가는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는가 하면 거센 바람을 그대로 맞게 되는데요. 그만큼 대비가 더 필요합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해안가, 주변 상가와 시설물은 부서졌고 쓰레기와 바닷속 해초들은 육지로 떠밀려 왔습니다. 태풍이 가까이 오면 특히 해안가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에 있었던 태풍 곰파스의 경우 전남 신안군에서 초속 52m의 바람이 불었는데 콘크리트 건축물이 붕괴될 수 있는 세기였습니다. 중형급 이상의 태풍이 올 경우 해안가에선 달리는 기차가 전복될 수 있는 세기인 보통 초속 35에서 45m의 바람이 몰아칩니다.
해안가 주변에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단단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태풍이 북상한다는 예보가 발표되면 선박은 단단하게 고정하거나 무트로 올리고 어구나 어망 등은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양식장에서도 강한 비바람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해안가 주변을 거니는 것도 전기 감전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전기 시설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침수된 지역을 걸어가다가 감전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해안가 주변에서는 웬만하면 이렇게 좀 다니시지 않는 게 제가 보기에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량 운행도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좀 태풍이 상륙했을 때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풍 특보가 내려지면 태풍이 가까이 오지 않았더라도 너울이 밀려와 순식간에 휩쓸릴 수 있는 만큼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피하는 등 주의해야 합니다. 해안가 주변 건물의 경우 분리 가능한 시설물은 미리 철거하고 건물의 입구와 지하실 통로엔 차수판을 설치하거나 모래 주머니를 쌓아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태풍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져 침수와 해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안가에 주차한 차량은 미리 안전하고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태풍의 규모가 어떻든 직접 영향을 받게 되면 주택에 물이 들어차거나 농사를 망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당장 치우는 것도 걱정이지만 어떻게 복구하고 또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김현정 기자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강풍에 쓰러진 대형 구조물이 지나가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천변에 주차해둔 차량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파손되고 침수되고 태풍으로 인한 차량 피해의 보상은 어떠한 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고가 생겼을 때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나 경찰 등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구역을 진입을 한다거나 주차를 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또한 차량의 선루프를 하나 창문을 열어놓아 빗물이 침투한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보험료는 할증이 되지 않고 1년간 할인이 유예가 됩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폐차 후 새 차 구입 시에는 취등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속절없이 떨어져 버린 과일, 강풍에 꺾여버린 나무까지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와 농협보험사가 공동으로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데 보험료는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가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즉시 사진으로 기록을 유지하고 현장을 보존한 후에 가입 농축협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피해자 현장 기록을 치워버린다든가 그러실 경우가 있을 때는 그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태풍으로 항공기 결항이 속출하며 막바지 휴가나 여행을 망친 분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고시에 따라 숙박이나 국내외 여행사 패키지 상품 등의 계약금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권의 경우는 결항해도 12시간 안에 대체편 제공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와야 환급이나 표 교환이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은 소비자 책임이 없듯 업체의 잘못도 아닌 만큼 환불 외에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은 없는 게 원칙입니다. 한숨 나는 태풍 피해, 보상 방법 꼼꼼히 확인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경기도가 버스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지원 대책을 세웠습니다. 수입이 없는 청소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안이 확정됐습니다. 추석 이후 인상폭과 적용 시기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인상폭은 200원에서 450원입니다. 경기도는 시내 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에 대해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만 13세에서 23세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버스 이용요금 일부를 환급해 주기로 한 겁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나 이런 거를 다닐 때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비율이 높기 때문에 또 추가로 이제 그 기존보다 뭐 8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요금 그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한 거고요. 1인당 연간 지원이 가능한 한도는 만 13세에서 18세는 8만 원, 만 19세에서 24세는 16만 원으로 경기도와 시, 군이 각각 50%씩 부담해 매년 최대 5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원 방식은 지역 화폐입니다. 지역 화폐로 지원할 경우 교통비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교통비를 실제 사용한 액수의 일부를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데 이걸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해드리면 뭐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지역 화폐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에도 조조 할인 요금제를 도입하고 만 6세 미만 영유아 요금 면제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운송 약관 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기 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망, 바로 교외선인데요. 지난 2004년 중단된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해 경기도와 의정부, 양주, 고양시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고양 능곡역에서 양주 장흥역, 송추역을 거쳐 의정부역으로 이어지는 교외선. 31.8km 구간을 연결하는 교외선은 40여 년간 운행되다 지난 2004년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동서를 연결하는 교외선 운행이 끊기면서 경기 북부 지역 도민들은 교통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고양시에서 의정부를 오는 버스 노선이 딱 한 대입니다. 3,700번, 40분 배차입니다. 경기도가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와 함께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운행 자체가 새로운 수요를 불러올 수 있다며 교외선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남북부의 교통 인프라를 비교해 보면 북부 쪽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있는 시설이라도 충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교외선 운행이 재개되면 고양 능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30여 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교외선은 미래로 가는 청춘 희망 열차가 되고 경기도 차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상징적인 문화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협약에 따라 도와 세계시는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교외선 복선전 철화가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 비무장지대를 따라 국토를 횡단하는 뚜르드 DMZ 국제자전거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는 고성에서 강화까지 접경지 510km 구간에서 5일 동안 열렸으며 올해는 15개 나라에서 21개 팀 120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개인 종합 우승은 11시간 36분 19초의 기록으로 핀란드의 베티 바이니오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에는 경기도 선발팀인 가평고등학교 김태호 선수가 16위로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행정안전부는 뚜르드 DMZ가 평화를 상징하는 국제대회로 거듭나고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11일부터 긴급 재난문자 송출 권한을 도에서 시군으로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군 긴급재난 문자 송출은 도의 승인을 받아 이뤄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는 11일부터는 도의 승인 없이도 시군이 직접 긴급재난 문자를 송출하게 됩니다. 2개 이상의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긴급재난 문자를 수신하는 등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가 계속 송출 권한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